칠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푸실 때 보면은 계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2에서 푸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핀셋같이 숫자만 뒤에 집어넣으면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세 개는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시면 돼. 뭐 이해고 자식 없습니다. 공식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숫자만 그대로 핀셋으로 딱 집어넣으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이런 것을 우린 핀셋 공식이라는데, 우리 시장론 파트에 있는 요 세 가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다른 유형을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형이 똑같아. 그냥 암기만 해놓으면은 숫자만 집어서 핀셋까지 다 옮기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버리시면 안 돼. 이거 한 문제죠. 내 생각에 아마 이게 내년에 한 문제 될 것 같아요. 한 문제이기 때문에 레일리 컨버서프는 시험 문제, 계산 문제가 항상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버리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허프 한번 볼게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은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요거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요거는 이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창업이라든가 뭐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에 있는 레인이나 컨버스보다는 요쪽이 많다 봐야 돼요. 요쪽이 비중이 한 4대6 정도로 여기가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보다는 시험 문제 출제 비중도 여기가 많아요.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봐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나왔어. 그 이론상의 문제는 또 그 앞에 나왔어. 그 연급보세 시험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허프의 확률 모양 틀린 점만 볼게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하고 틀린 점을 보시면은,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했습니까 하면은 도시와 도시를 이야기했어. 그죠? 도시와 도시를 이야기했어. 크리스탈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도시 공간 구조야. 도시 개천 구조.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 여러분들이 소비 행태에 따라서 상권의 개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게 크리스탈이에요. 전부 다 지금까지는 도시를 얘기했다면,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얘는 약간 뭡니까? 우리하고 좀 가깝다 봐야 돼. 얘는 미시적 이론입니다. 거시적이고 뭐라고요? 미시적이야. 그래서 정관에서 오늘 울산 갈란다, 오늘 부산 갈란다 하게 되면 그냥 시동 들고 가면 됩니다. 시동 켜고 가면 돼. 아침에 눈을 뜨자 시동 켜고 그럼 달리면 돼. 자, 여기는 이제 한 도시에 지금 현실을 봤을 때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현대백화점, 여기가 롯데, 울산은 신세계는 없지만 신세계라 볼게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현대로 갈까, 롯데로 갈까, 신세로 갈까, 이거예요. 이 갈 확률이야.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라는 어떤 거시적 범위가 아니고, 여기는 한 도시에서 할인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미시적 관점이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는 도시 두 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할인점이 예를 들어서 3개면 3개, 할인점이 4개면 4개, 점포의 수를 고려합니다. 거리 면적. 그래서 여기는 경쟁 점포의 숫자가 하나 또 늘었어. 자, 그 다음에 매장 규모 거리라는 요거는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요거는 비공간 요인,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해 있다. 효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 이거. 자, 나는 오늘 현대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오늘 공사가 있다 그래. 그래서 나는 그냥 롯데로 갈래. 이런 거. 나는 현대를 가기로 했는데 오늘 거기 보니까 또 이거 시험막 온다. 그래서 나는 그냥 롯데로 갈래. 막상 가기로 했지만은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효용이라 그래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효연적 측면이라 봐야 돼요. 국도야. 요거는 도로가 좋아. 그럼 또 일로 갈래. 이런 식으로. 오늘 가려니까 여기는 뭐 상품권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만원 구매하게 되면 상품금을 10,000원 준대. 그럼 일로 갈래.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뭐예요? 효용이라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크기, 그림만 고려한 게 아니고 뭐만 고려했다고?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뭘 고려했다고? 효용이라는 비공간적인 요인도 고려했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하면 공간 마찰 개수입니다. 공간 마찰 개수. 공간 마찰 개수라는 것은 저항력이에요. 저항력.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 마찰 개수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당기는 힘이란 것은 할인점을 당기는 힘이나 도시가 당기는 힘이나 똑같아. 크기 면적에는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는 어떻더라? 반비례하더라.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 마찰 개수에 따른다는 것은 공간 마찰 개수를 1을 줘야만이 이게 거리 제곱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간 마찰 개수를 1을 주죠. 1을 주면 요거는 거리로 푸셔야 돼. 그 차이점. 그래서 우리가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 마찰 개수를 무조건 줍니다. 무조건.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자, 147페이지 한번 봅니다. 147페이지. 자,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 박스 안에 보니까 공간 마찰 개수 돼 있나요? 공간 마찰 개수 2돼 있죠? 147페이지 5번 문제. 공간 마찰 개수만 체크하고 넘어옵니다. 자, 왼쪽 146페이지에 3번. 3번에 공간 마찰 개수 2도 주고 공간 마찰 개수 1 보이세요? 1 보이세요? 자, 앞으로 넘어옵니다. 그냥 보기만 봅니다. 보기만. 145페이지에 2번 문제. 145페이지 2번 문제. 디귿 공간 마찰 개수 2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허프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간 마찰 개수가 꼭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을 계산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공간 마찰 개수가 표시가 안 됐으면은 그 문제는 틀린 거예요. 안 풀으셔도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공간 마찰 개수는 이건 저항력이라 봐야 돼. 저항력. 내가 가고자 하는데 나를 막는 것을 공간 마찰 개수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통 조건이 나쁘면은 교통 조건이 안 좋아. 그럼 마찰 개수는 크다 작다. 교통 조건이 안 좋다면 마찰 개수는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에? 크다 봐야 돼. 나의 저항력은 크다 봐야 돼. 조건이 안 좋으면 마찰 개수 나의 저항력이 어떻다? 크다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전문 품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편의품이 있다 볼게요. 전문품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편의품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 어느 걸 좋아합니까? 이걸 좋아하죠. 이게 마찰 개수는 작다 봐야 돼요. 저항력이 작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 마찰 개수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할 때 나를 막는 걸 이야기라 보시면 돼요. 내가 불편하면 마찰 개수는 크다 봐야 돼요. 도로공사합니다. 마찰 개수 크다 작다? 크다. 비가 엄청 와. 마찰 개수 크다 작다? 크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간 마찰 개수예요.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 마찰 개수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하면은 이렇게 숫자로 표시합니다. 2, 1 이렇게 표시해요. 3은 지금까지 나온 적 없어요. 1과 2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허프라는 사람이 중심지 이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탈의 이론 말고 이 사람이 중심지 이론을 하나 가져왔어. 어떤 거?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 뭐가 있다면 백화점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에 백화점이 있다면 편의점은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다 아시는 것들. 그래서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면 얘는 크리스탈레가 아니고 누가 얘기했다고? 허프가 얘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상의 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허프의 확률 모양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4번. 자, 그게 둘째 줄에 체크할게요. 둘째 줄. 허프는 소비자들이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적 거리 그 다음에 규모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그게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 하나 체크할게요.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한번 꺼봅니다. 자,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적당한 거리에 뭐가 있다면, 고차가 있다면 인근의 저차는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에 한번 볼까요? 박스 밑에 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그게 경쟁 점포의 수 동그라미 치시고, 박스 밑에입니다. 수 동그라미 치시고 면적 거리 3개, 수 면적 거리.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공간 마찰 계수입니다. 공간 마찰 계수 맨 뒤에 보니까 공간 마찰 계수는 조건이 좋을수록 작아집니다. 조건이 좋을수록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이 전문품점이 편의점보다는 마찰 계수 값은 어떻다? 작다.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할수록 마찰은 어떻다? 작다. 교통이 발달할수록 마찰은 작다. 맨 밑에입니다. 142페이지 맨 밑에. 교통이 발달할수록 마찰은 어떻다? 적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요 정도 챙기시고,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면은 계산 공식은, 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세 개의 어떤 할인점, 세 개의 할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사는 인구 10만 명이 C도시, C 할인점으로 갈 확률을 물어봐. C 할인점으로 갈 확률. 그러면 간단합니다. 전체가 어떻게 되는데 하니까, 전체가 자, 전체 갈 확률은 A 할인점 플러스 B 할인점 플러스 C 할인점이에요. 전체로 갈 확률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그래서 C 할인점으로 갈 확률하면 요 C 올리만 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대문자 A, B, C는 각각 뭘 갖고 있습니까? 하면 얘들은 각각 뭘 갖고 있어요? 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니까. 당기는 힘. 당기는 힘이 그게 뭔냐면 이거죠, 이거. 당기는 힘. 각각 당기는 힘은 거리. 마찰 개수가 1을 준다면 거리 제곱분의 면적. 요걸 가 있다니까. B 할인점의 거리 제곱분의 면적. 그 다음에 C 할인점의 거리 제곱분의 면적. 얘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 보시면 돼. 자, 그럼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A 매장이죠. A 매장의 거리 제곱분의 뭐가 되고? 면적. B 매장의 거리 제곱분의 면적. C 매장의 거리 제곱분의 면적. 요게 아까 얘기했던 대문자 A, B, C입니다. 됐나요? 앞에 우리 랠리 한 거 똑같아. 도시와 도시끼리 당기는 힘이나 백화점이 여러분들 당기는 힘이나 똑같아 봐야 돼. 거리 제곱분의 면적. 그래서 우리 주말 되면 막 지하 주차장 막 이렇게 백화점 밑으로 막 내려갑니다. 막 쭉쭉쭉 내려가. 뭐 때문에? 백화점 여러분들 막기 때문에, 당기기 때문에. 빨리 들어간다 봐야 돼. 됐나요? 자, 요들에 갖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들에. 자, 핀셋 공식입니다. 그대로 가져옵니다. A 매장의 거리 제곱분의, 거리 제곱이 얼마예요? A 매장. 얼마? 100. 맞죠? 면적 얼마? 면적 얼마? 60. 핀셋입니다. 핀셋. 뭐, 이거는 뭐, 응용이가 뭐가 없어.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 자, B 매장 거리 제곱 얼마? 25. 맞나요? 25. 면적 얼마? 1000. 자, C 매장 거리 4km. 면적 얼마? 400.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집에 갖고 온 거밖에 없어. 자, 요거 약분 한번 치볼게요. 약분. 자, 100분의 6천은 뭐로 돼? 이거 얼마 됩니까? 60. 자, 그 다음에 25분의 1000, 이건 얼마? 40. 그 다음에 4분의 400이라는 것은 이거는 100. 그 다음 밑에는 얼마? 60. 40. 100 하니까 밑에는 얼마? 200. 밑에는 얼마? 200. 요 위에 C 매장이가 100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2분의 1, 50%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C 매장으로 구매할 확률은 몇 프로? 50%라 봐야 돼요. 50%. 자, 인구를 물어보면 몇 명? 인구를 물어보면 몇 명? 5만 명. 인구를 물어보면 5만 명. 요래 푸시는 거, 요래 푸는 거. 그래서 우리가 레일리하고 컨버스 허프는 금방 여러분하고 풀어봤지만 이거는 계산 문제가 응용되는 게 없습니다. 공식을 놔놓고 핀셋 집어갖고 숫자만 이렇게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 분모 문자만. 그죠? 정리만 하시면 돼. 그리고 허프는 계산하는 게 쉬운 게 나는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그림 그리고 공식을 이렇게 적었지만은 허프는 박스로 계산 문제 풀게 좋게끔 해놔줘요. 한번 봐보시면은 145페이지 보이세요? 145페이지 문제 보시면 거리 제곱분의 면적 박스로 딱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어. 친절하게. 넘겨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146페이지도 친절하게 해놨어. 친절하게. 147페이지도 친절하게 해놨어. 친절하게. 거리 제곱분의 면적을 갖다가 박스로 딱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 문제 풀이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엄청 쉬워. 밑에 있는 거리 그 제곱해갖고 막 계산만 해주면 되잖아. 자, 예를 들어서 자, 샘플 한번 볼게요. 자, 145페이지 한번 볼게요. 145페이지. 여기 보니까 5kg에 500대 있죠. 10에 얼마? 300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5에 얼마? 450 요래 돼 있어. 요래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제곱만 하면 되죠. 요거 얼마? 25. 요거 얼마? 100. 요거 얼마? 225. 그래 놓고 이제 25분의 500. 여기는 얼마? 20. 100분의 300. 요거 얼마? 3. 225분의 452. 요렇게. 이렇게 박스를 계산하기 딱 좋게끔 요리해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레일리, 컨버스, 허프 이래서 계산 문제 3개를 해봤고 요 3개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거의 100%라 봐야 돼요. 지금 옷의 추세를 봤을 때는 거의 100%입니다. 레일리, 컨버스, 허프 중에 계산 문제 꼭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유형이 어떻더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문제 나오는 유형이. 자, 고래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공업 입지론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149페이지 보시면은, 공업 입지론 되어 있습니다. 공업 입지론. 마지막 파트죠. 우리 시학론 파트의 마지막 파트인데, 자, 요것도 출제 비중을 보니까 어때요? 29, 30, 32, 33, 34, 35, 36. 이것도 괜찮아. 예. 범위는 좁은데 괜찮아, 이것도. 한 문제 가져오기 상당히 좋아. 자, 누가 나오는가 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 베버입니다. 베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사람이 레시입니다. 레시. 베버하고 레시.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자, 공업 입지론에서는 이 사람, 베버란 사람,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레시란 사람, 이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이 사람까지 하면은 딱 15명이야. 15명. 제일 먼저 우리가 경제지도면에 파레토, 마샬, 그 다음에 리카도, 그 다음에 마르커스 티넨, 알론스,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 버제스, 호이터, 그 다음에 헤르술만. 그럼 오늘 배웠죠.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허프. 여기까지 하면 13명. 그 다음에 베버, 레시 하면 딱 15분. 그죠? 우리 부동산 학기를 빛내신 15년의 위인들. 이 사람 말고도 한 두세 명 돼 있어요. 한 두세 명 돼 있는 것은 나중에 수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하셔도 충분해. 그래서 일단 비중 있는 분은 딱 이렇게 해서 15명 이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 두 사람 마지막이죠. 마지막. 자, 지금부터는 전방이 아니고 뭡니까? 공장입니다. 공장. 공장 입지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두 사람입니다. 베버하고 레시. 자, 차이점을 보니까 베버란 사람은 이 사람은 공급자 입장에서 이론을 만들었고, 자, 이 사람은 레시라는 사람은 수요자 입장에서 이론을 만들었어요. 측면이 틀려. 이 사람은 공급자 측면이기 때문에 공장은 어디 들어와야 된다? 비용이 가장 적은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베버란 사람은 공장이 어떻게 입지해야 된다? 비용이 가장 적은 쪽으로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송비하고 임금이 가장 어느 쪽으로 적은 쪽으로 와야 집적 이익은 어떻다? 가장 최대가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하면 되고. 자, 이것도 나중에 하고, 지금 좀 이따 할 거고. 자, 레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수요자 입장이야.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소비자가 가장 많은 쪽에 입지라는 사람이 레시입니다. 레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기 좋죠. 베버의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베버의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레시죠. 최대 수요 이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베버의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레시죠. 시의 무슨 이론? 최대 수요 이론. 똑같아. 자, 여기 나오는 등비용 곡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간 원축 곡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게 되면은, 등비용 곡선이라는 것은 최소 수송비 지점의 입지를 바꿀 경우에 수송비 부담이 동일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갖다가 우린 등비용 곡선이라고 합니다. 등비용 곡선.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여기 공장이 있다 볼게요. 공장. A랑 공장이야.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소비자고, 여기가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요. 제일 적게 들어.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들어. 근데 공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옮긴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B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수송비는 어떻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가장 적은 쪽. 이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수송비는 어디 쪽? 가장 적은 쪽. 처음과 동일한 곡선. 이겁니다. 이거. 수송비 부담이 많은 지점, 동일한 지점. 그걸 연결한 곡선을 등비용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림 보니까. 그림 얼마나 잘 그려놨노, 내가. 공장을 이래 옮기더라도 수송비가 어떻게 된다? 가장 적은 쪽이죠.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고 등비용 곡선이라고 봐야 돼요. 자, 반대로. 레시는 수요자 측면이에요. 수요자 측면. 얘는 공장을 안 옮겨. 근데 소비자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소비자입니다. A 소비자, B 소비자. A 소비자, B 소비자. 거리와 수요량은 어떻다? 반비례 관계. 이렇게 해서 거리가 가까운 소비자들은 수송비가 어떻게 될 것이고 적게 될 것이고, 거리가 먼 쪽이 어떻습니까? 이쪽은 수송비가 많이 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소비자와 그 다음에 거리와 어떤 수요량의 어떤 반비례, 거리와 수요량의 어떤 반비례 관계를 따진 게 이게 공간 원축곡선입니다. 거리가 가깝게 되면은 소비자는 좀 적은, 아무래도 좀 이 거리하고 수요량이라는 것은 반비례 가진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설명한 게, 그렇게 해서 베버하고 레시는 이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좀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된다 봐야 됩니다. 반대 방향이 된다 봐야 돼. 됐습니까? 등비용 곡선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공장 입지를 바꾼다 하더라도 수송비는 어떻다? 동일해야 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공장에 비해서 거리가 멀수록 소비자는 어떻다? 작아진다 봐야 돼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소비자는 어떻다? 많아진다 봐야 됩니다.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1번 베버의 최소비용이랍니다. 최소비용이론. 기업.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최소 뭐가 됩니까? 수송비가 되는 지점이죠. 최소 수송비가 되는 지점. 체크하시고. 여기서 수송비란 것은 원료 제품의 무게, 원료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한다. 자,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에 보시면은 수송비, 임금, 직접 이유로 구분하고 비용이 어떻게 최소화되는 지점이고, 이때 체크할 것은 셋째 줄에 보시면은 셋째 줄 수송비는 최소, 임금도 어떻습니까? 최소. 근데 이익은 어떻게 해야 돼? 최대가 돼야 됩니다. 이익은 최대가 돼야 돼요. 자, D가 이러한 어떤 원료지향적, 시장지향지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게 원료지수 개념을 사용한다. 체크만 해놓으세요. 지금 할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등비용 곡선.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꾼다 하더라도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다. 자, 래시입니다. 래시. 래시는 기업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최대 수요 이론. 자, 니은에 보니까 니은, 거기 맨 끝에 보시면은, 중심지에서는 수요량은 어떻게 되고 극대가 되죠. 극대가 되나 중심지로 멀을수록 수요량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입이 감소한다. 그래서 거리와 수요량은 반비례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간 원축곡선입니다. 공간 원축곡선. 자, 그리고 칠판 한번 더 볼게요. 자, 배불한 사람은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래쉬라는 사람은 최대 무슨 이론? 수요 이론. 됐죠? 그런데 수송비 임금은 최소가 되더라도 집적이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가 돼야 됩니다.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등비용 곡선이라는 것은 공장 입지를 바꾼다 하더라도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연결한 것을 말한다고. 등비용 곡선. 자, 래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수요 측면이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한다. 그래서 공간 원축곡선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가까운 쪽이죠. 가까운 쪽에. 가까운 쪽에는 이게 소비자가 많아. 가까운 쪽에는 소비자, 수요량이 많다 봐야 돼요. 근데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수요량이 줄어든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은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공간 원축. 이게 원래는 이제 공간 원축입니다. 내 삼각형으로서 그렇지. 자, 그 정도 하시고. 자, 150페이지 한번 볼게요. 150페이지. 자, 15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원료지향형 산업과 시장지향형 산업입니다. 원료지향형 산업과 시장지향형 산업. 자, 원료지향형, 시장지향형이라는 것은,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면, 배반한테서 나왔다 봐야 돼요. 배반한테. 여기 보니까 원료지향형과 시장지향형을 표시하는 게 뭘 쓴다고? 원료지수를 사용한다고. 원료지수. 자, 한번 봐볼게요. 7번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원료지향형 산업의 대표적인 것이 시멘트하고 통조림을 봐야 돼요. 그러면 시멘트나 통조림을 만드는 공장은 도심지에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원료 생산지에 있겠어요? 얘들 우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원료 생산지에 있다 봐야 돼요. 시멘트는 어디 있고? 강원도. 저 스케스 돌 많은데 그 강원도 있을 거고. 통조림 만드는 데는 부둣가에 있다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 산업을 뭘 한다고? 원료를 찾아간 데서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시장지향형 산업. 대표적인 게 맥주하고 두부 공장. 특히 두부 만드는 데는 다 어디 있습니까? 두부 만드는 데는 손두부 다 이래서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재래시장 안에 있어, 안에. 맥주 공장 어디 있어? 맥주 공장. 일본 가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아사히 맥주라든가 삿포로 맥주 공장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 깃발 두고 따라가 보면 어디 있어요? 시내 안에 있어, 시내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시장지향형, 다시 말해서 소비자 있는 쪽으로 가는 산업이라 봐야 돼요.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한번 봅니다. 시멘트 원료 중량이라는 것은 돌이야, 돌. 돌.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가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 중량이 제품 중량보다 크다 봐야 돼요. 그리고 중량이 돌이 가루가 되니까 중량이 많은 사람, 감소하는 사람. 그리고 통조림 봤을 때 이때 생선 원료가 부패하기 쉬운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료라는 것은 국지, 현지 원료죠. 편재 원료라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원료, 국지 원료, 편재 원료. 요게 원료지향용산업. 그 다음에 시향지향 반대죠. 예. 자, 여기에 물입니다. 물. 이 맥주가 된다고 볼게요. 그럼 얘가 중량이 크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중량이 증가하는 사람. 두부를 보니까 콩, 두부. 이때는 제품이 부패하기 쉬운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시장지향형 산업의 원료라는 것은 맥주라든가 두부 공장은 시장 안에 있어도 웬만큼 원료를 갖다가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료를 뭐라고 합니까 하면 보편 원료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료지수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원료지수라는 것은 이거예요. 제품 중량에 대한 원료 중량의 어떤 요 차이. 자, 그러면 원료지향형 산업 한번 볼게요. 원료지향형 산업 보시면 원료 중량은 얘는 뭡니까? 돌. 제품 뭐가 됩니까? 가루. 얘가 크죠? 중량이. 분모보다 분자가 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1보다 크다 그래요. 1보다 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12월 달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은 지수란 말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가 따라 나옵니까 하면 분모 분자가 나온다 봐야 돼요. 지수란 말이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분모 분자가 나온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 중량에 대한 원료 중량, 요걸 갖다 우리는 원료지수라 그래요. 그러면 원료지향형 산업이 되려면 원료지수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입지 중량은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원료지수에다가 1만 더하면 돼. 원료지수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이건 2가 되죠. 그럼 이것도 2보다 큰 산업이라 봐야 돼요. 자, 요게 원료지향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을 영어로 원이라고 그러죠. 원. 1을 영어로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료지수는 뭐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고 이지 중량은 뭐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커야 되고. 됐나요? 원료지수는 뭐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고 이지 중량은 뭐보다 커야 되고 2보다 큰다 보시면 돼요. 요게 원료지향형 산업입니다. 반대로 시장지향형 산업은 반대죠. 여기 전부 다 반대로 봐야 돼요. 원료지수는 뭐보다 1보다 작고 입지 중량은 2보다 작은 산업. 이거는 반대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이렇게 했죠. 원료지향형과 시장지향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고? 원료지수를 사용한다고. 1보다 크면은 무슨 지향형? 원료지향형. 1보다 작으면 시장지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50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에 양가로 2번 공업지 입지 선정되어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151페이지 보시면 2번 직접지향형 산업과 노동지향형, 그 다음에 중간지향형 산업은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면 됩니다. 들어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공업입지론에 보니까, 배부의 최소비용이론에서는 원료지향용도 있고, 시장지향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지향용도 있고, 노동지향용도 있고, 중간지점지향용이 있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직접지향용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 직접이란 말이 여기 무슨 말입니까 하게 되면은, 얘는 직접 이익을 줄인 말입니다. 직접이익이라는 것은 모이면 이익이 발생해요. 연구개발비도 공동으로 쓰고 특히 제일 최소화되는 게 어떤 물류비라 보시면 돼요. 물류비.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에 모여있는 이유도 뭐 때문에? 물류비 때문이죠. 물류비. 그래서 직접지향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런 지향형 산업이 되려면은 기술 관련성이, 기술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 어떻습니까? 높은 산업이라 돼야 돼요.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사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울산 같은 데 뭐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접지향형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노동지향형이라는 것은 얘는 노동력 차다갑니다. 노동력 차다가 이 노동자가 비싼 노동자가 되면 안 돼. 이 노동자는 미숙용공, 그냥 아침에 내려오면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가는 사람. 대표적인 뭡니까? 신발,
그 다음에 뭐 섬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같은 나이키라 하더라도 가격이 다 틀려.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 아울렛 가서 파는 나이키하고 뭐 다 틀려. 왜 그렇습니까? 노동지향형 산업 만드는 데 다 틀려.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데 엄청 많죠. 얘는 방글라데시부터 해서 중국 저게 뭡니까 저게 동남아시아 쪽에 여러분이 잘 가는 베트남 이런데 뭐 하여튼 그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보면 스포츠용품 옷 사입어도 일본 스포츠용품 옷을 사입어도 일본 가면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죠. 없어. 다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다 동남아에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뭐야? 노동지향형 산업이야. 브랜드만 빌려주고 다 동남아에서 만드는 거죠. 없어. 아울렛 가서 사는 거 그거 일본 제품 일본 가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없어. 그게 전부 다 노동지향형 산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중간지점 지향형 산업이라는 것은 중간지점을 거치면은 수송비가 절감되는 산업.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있다 볼게요. 제주도에는 뭐가 제일 유명합니까? 예? 제주도에 뭐가 제일 유명해요? 귤이 유명하지 않나? 귤. 지금은 겨울이니까 귤. 그죠? 자, 귤을 제주도에서 예를 들어서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자, 주스를 만든 상태에서 배로 이렇게 셔틀을 하게 되면은, 수송비가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장 하나, 귤만 갖고 오는 공장 하나 만들어갖고, 이어서 이제 주스를 셔틀을 하게 되면은 수송비가 적게 든다 봐야 돼요. 혹시 제주도 맥주 아세요? 제주 맥주. 처음에 나왔던 것은 좀 진하게 나왔는데, 예, 맛은 있는데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 여기서부터 이래 배달하니까. 맛은 있는데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적자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게 뭘 만들었습니까? 제주도에서 라거 맥주 만들었죠. 코스트 가면 곰포 맥주인데 곰표 라거 맥주. 그 라거 맥주는 이번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기도 쪽에 공장을 하나 두고 제주도에서 원료 갖고 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트래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다? 수송 비용이 어떻게 절감된다 봐야 돼요. 그런 산업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중간지점 지향형 산업이라 그래요. 중간지점 지향형. 우리 대한민국 그 부산항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부산항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환적항이라 그럽니다. 환적항.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환적항 구시를 하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 중국 양산항에다가 대만, 부산 대표적인 환적항물이죠. 이런 항구에서는 왜 컨테이너 이렇게 하역 개수가 숫자가 왜 많느냐면은 전부 다 뭡니까? 큰 배가 들어와서 전부 다 작은 배로 바꿔줘요. 예, 그래서 여기 부산이 있고 여기 동남아 이게 뭐 대만 뭐 여기 중국 양산항 미국 이런 데서 배가 와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내려 짐을. 그래서 작은 배로 해갖고 일로 다 셔틀하죠. 작은 배로.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 개수가 싱가포르, 부산 뭐 예를 들어서 대만, 중국 양산항이 1등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환적 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지점 큰 배가 들어와서 작은 배로 디베닝할 수 있는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요걸 하더니 환적항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역수가 제일 많죠. 로컬 화물은 많이 없죠. 로컬 국내로 들어오는 화물은 많이 없어. 전부 다 다시 작은 배로 실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간 지점을 거치게 되면 수송비가 절감되는 사람들, 이걸 중간 지점 지향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뭐 굳이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요까지가 우리가 시장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론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부동산 학기를 빛내신 15인은 위인들, 요 이름 15인은 위인들하고 그 다음에 레일리 컨버스 허프 계산 문제만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계산 문제만. 자, 고래 정리하겠습니다. 자, 좀 쉴게요.